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질오염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두 차례에 걸려서 수질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 원리, 그리고 한국의 오염의 실태, 그다음 처리 방법 등을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한국의 정책, 그리고 갈등 사례 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정책이었는지는 과거 과거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언급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나라인데요. 이분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저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치수 사업이에요. 자, 아버지가 물 관리에 실패를 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농사를 망치고 했던 그 황하강의 치수에 온몸을 바쳐가지고 일해서 신체가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살이 터질 정도로 이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바로 우임금 때가 바로 이제 중국의 이상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치수 사업과 관련된 논의들입니다. 자, 한국의 물관리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구분이 되고요. 바로 이 우나라에서의 치수는 바로 방제, 홍수 예방이었죠. 그다음 가뭄을 막기 위한 물 공급이었죠.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수와 치수로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수량 관리고요. 구체적으로는 댐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제방을 건설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물을 어떻게 오염되지 않게 할 것이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토지이용 규제, 수변구역 등등은 이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2000년경, 지금부터 4000년 전이네요. 자, 이때는 물 관리, 수량 관리가 중요했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수질 관리, 우리의 강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할 것인가, 수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유지용수도 관리를 해요. 이 두 가지 다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염과 활용을 강조해 놓고 있다면 유지용수는 생태계 측면을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건천이 돼서 물이 말라버리면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죠. 생명체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하천의 물량은 유지를 하도록 댐을 통제합니다. 유지용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앞에 말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점점 수질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획기적인 전환점은 바로 2018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수량의 관리는 국토교통부, 댐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주로 담당을 했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을 했는데요. 이게 연계돼 있어요. 물이 오염됐느냐 안 됐느냐는 단순히 환경부만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의 양이 많으면 깨끗해져요. 우리 BOD는 바로 리터당 미리그램이었죠. 물이 많으면 오염은 깨끗해져요. 근데 물이 적어들게 되면 오염이 심해지죠. 수량과 수질 관리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90년대 이후부터 1990년부터 지난 20년, 30년 동안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되지 않다가 2018년에 드디어 물 관리 일어나 통합한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있던 업무들을 댐 관리 업무들을 환경부로 이관,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총괄한다라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수자원공사예요. 수자원공사는 1967년에 설립돼서 댐을 만들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을 해왔는데 국토부 산하 소속이었다가 2018년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바로 환경부 산하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게 한국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물관리 정책 꽤 오래된 편인데요. 여건은 어떤지 보게 되면 이 자료는 환경부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인데요.
자, 인구 밀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높은 편이죠. 그리고 1인당 가능한 수자원량은 보게 되면 뭐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OECD 국가들을 4개로 구분을 했고요. 인구 밀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수자원량이 많으냐 적으냐 보고 있고요.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많고 수자원량도 많은 곳이고요. 여기는 인구 밀도가 낮고 물이 아주 넘쳐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인구 밀도가 낮고 물도 적은 곳이고요. 여기는 인구 밀도가 높은데 수자원량이 적다. 그럼 아주 심각한 나라죠. 사람은 많은데 쓸 물은 적은 국가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한국이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환경부는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죠. 경계면쯤에 있죠. 이게 이제 한국의 수자원 물이용의 현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의 변화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비가 굉장히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자, 해방 이후부터만 보면 1945년 해방 이후로도 그 전에 1900년부터도 30mm,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내린 일수를 보게 되면 최근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호우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홍수 피해. 그렇지만 다행히도 홍수 피해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보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 큰 비가 많이 올 때 30년대 등등이 있긴 한데 홍수 피해로 인한 사상자는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호우는 점점 늘어나지만 죽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피해액은 점점점 커지죠. 옛날엔 많이 죽어도 피해액이 별로 없었어요. 일제시대니까. 그런데 지금은 논이 잠기고 공장이 무너지고 하면은 피해액이 좀 더 커지죠. 피해액은 좀 더 기복이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뭄도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는 이제 홍수 피해를 봤다면 가뭄은 주기가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가뭄의 주기는 5년, 7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뭄 일수는 또 이렇게 들쭉날쭉 편인데요. 이렇게 패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환경부는 강도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뭄도 패턴은 여전하지만 강도가 좀 더 심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60년대부터 2010년까지 물재락 정책은 4대강 주로 개발이었다가 환경청이 만들어지고 물재락 종합대책 등이 만들어지고 재활용도 활성화되고 하천관리로 일원화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상황은 1인당 GDP와 물이용 보급량을 보게 되면 1인당 GDP는 3만 불, 4만 불 정도 되죠. 한국은 쭉 경제 성장을 해왔고요. 자, 그로 인한 상수도 시설 용량은 계속 확충을 해와서 이제 경제 성장을 밑받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수도 보급률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95% 정도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죠. 강원도나 경북, 두메 산골 지역은 이제 뭐 자체 뭐 펌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사람들은 상수도, 수도 꼭지에 연결이 돼서 국가의 공급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제 성장과 상수도 보급률 굉장히 낮았다가 지금은 이제 국가가 다 책임지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하수도 한번 볼까요? 이제 하수도는 전국 질소 제거율 높은 편입니다. 70%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인 제거율도 80% 정도 되고 있고요. BOD 제거율은 거의 90%, 100% 정도로 하수도 보급률도 높고 제거율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한국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추세 그리고 현황들을 봤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 환경부의 전망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명의 물,
건전한 물순환, 고리를 만들겠다. 오염되지 않게 만들겠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유역 공동체,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공동체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미래 세대의 이용을 보장하면서 기후위기, 홍수, 재해에 강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건전한 물순환과 이용 보전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환경부가 노력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요. 자, 과거에 좀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갈등 사례를 한번 볼 겁니다. 이런 갈등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구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갈등 구조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대구예요. 낙동강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 수업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한국의 환경정책의 출발점이 바로 대구 낙동강 페노럼 사건이었죠. 바로 그때부터도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위천 국가산업단지라는 곳이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대구 국가산업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사진을 볼 수 있고, 자, 이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백과사전에서는 갈등 내용이 잘 안 담겨 있어서 갈등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하는데요. 정부 아카이브 기록 자료에 이런 그 위천 국가산업단지 갈등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동일하게 1991년에 이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이 발생을 했죠. 우리 배웠던 것처럼. 그 무렵에 대구는 국가산업단지를 고민을 해요. 왜 그랬냐? 바로 1970년대, 80년대까지 대구의 주력 산업은 염색 산업이었죠. 섬유 산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대구의 이 염색 섬유 산업이 의류 산업이 남아있질 않아요. 다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부가가치가 낮고, 그리고, 생산이 적고, 노동비는 많이 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타산성이 없고, 다 한국 업체들조차도 다 중국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자, 이때 대구시는 염색 산업을 좀 더 그래도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좀 모아보자. 영세하게 있던 이 섬유 의류 산업들을 한 군데 모으자라고 고민을 하고요. 또 하나, 대구시의 당시 고민은 국가산업단지가 대구에만 없다. 왜 우리는 국가산업단지가 없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자라고 해서 대구시가 위천공단 국가산업단지를 논의하다가 95년에 처음으로 요청합니다. 자, 이 낙동강 페놀오염 이후에 4년 동안 논의 고민하다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고민하다가 이제 공식 서류상으로 제안이 되니까 문제가 돼요. 자, 이때만 해도 자, 위천은 달성군에 있죠. 자, 95년 또 하나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91년부터 95년까지 대구시가 고민할 때 이 달성군은 대구시가 아니었어요. 경상북도 달성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이 돼요. 예, 대구의 산하지자체가 됐죠. 바로 이 달성에다가 공단을 짓겠다라고 제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구 밑에 있는 하류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부산, 경남에서 반발하면서 상하류 간 지역 갈등 이루어집니다. 대구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부산은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구미에서 발생을 했죠. 구미에서 발생하면서 대구와 부산이 같이 반발을 했던 사례인데 95년 위천공단은 대구가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부산이 반발하는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후 총선 공약에 짓겠다, 국회의원들이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고요. 자, 96년에는 부산시청 점거 농성까지 벌어져요. 부산시장 이거 가서 막아라 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시청을 점거하는 정도까지 발생이 되고요. 1년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해결하겠다
라고 해서 대선 공약으로까지 논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95년, 96년, 97년 대통령이 관심 갖는 사안으로까지 굉장히 크게 갈등이 진행됐던 게 바로 위천공단의 갈등 사례인데요. 96년부터 갈등이 진행됐던 게 또 10년이 걸렸죠. 자, 여기 다시 이제 보면 이 갈등 사항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97년 외환위기가 왔죠. 또 중단됐고, 최종적으로는 2009년에 국가과학산업단지가 됐는데요. 자, 20년이 지났죠. 자,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대구의 염색 의류산업단지는 이제 얘기가 사라져 버렸고요. 초창기에는 이걸 모아서 위천공단으로 만들겠자라고 했었는데, 염색 산업도 이제 완전히 사양이 되면서 사라져 버렸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위천이라는 이름도 쓰지 말자. 자, 지금은 이제 국가산업단지,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뭐 물산업 클러스터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제 무려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청정한 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갈등이 사라져서 지금은 국가산업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달성의 현풍의 국가산업단지 사이언스파크로도 불리는 이곳이 만들어졌는데요. 또 7년이 지났습니다. 제2의 위천공단 갈등이 또 진행되는 거 아니냐. 20년 전 무상됐던 위천공단 지역의 일부를 이용해서 또 대구가 또 뭐 공장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냥 잘 관리하는 거다. 이런 갈등이 아주 잔불처럼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천공단 갈등이 심각했는데 자료가 좀 잘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물의 정치라는 책이 발간됐었고요. 2003년 정도였던 것 같고요. 아마 도서관에, 지금은 절판됐을 텐데, 도서관에 보면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 위천공단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찾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91년 페놀오염 사건, 그 사건 이후로도 대구시는 계속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위천공단 논의가 됐고, 부산과의 반발 통해서 이러한 2009년에 돼서야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일을 겪었던 게 바로 대구 영남권이었죠. 자, 2000년 무렵에 이제 획을 긋는 전환점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영월댐이라는 곳이고요. 이 지역은 굉장히 깨끗한 강원도 영월은 관광지역으로 유명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제가 래프팅 업체가 올려놓은 자료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자, 바로 아찔한 스릴, 통쾌함, 1년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여러분 기말고사 때 힘들었던 거, 이거 전부 다 강원도 동강에 와서 래프팅 타면서 푸세요 라는 겁니다. 짜릿하죠. 이렇게 급물살에 막 안전요원이 뒤에 배치가 되고요. 안전하게 타게 됩니다.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6, 7, 8월 홍수가 났을 때는 타지 마세요 하는데도 이게 탔다가 가끔씩 사망사고가 나는 일들이 가끔씩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 여기에 영월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두 개가 만나요. 서강과 동강. 그래서 서강, 동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래프팅 타기에 좋은 물살이 빠른 곳도 있고 갑자기 완만한 곳도 있고, 이 완만한 곳 중에 하나는 또 동강의 어라연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이 어라연은 말 그대로 물고기 어자, 비단 라자. 물고기가 반짝반짝반짝 움직이는 게 비단처럼 막 움직여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천혜의 비경을 이렇게 래프팅을 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강원도 영월이죠. 자, 강원도의 또 하나 유명한 곳은 이 한반도 지형이에요.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 강이 돌아가는 곳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짚라인을 놔서 쭉 내려오면서 또 역시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대구에서 서울에서 당일로 갈 수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강원도 영월인데요. 여기에 댐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전부터 오랫동안 국토부는 댐 건설을 고민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97년에 건설교통부는 댐 건설 지정,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 지역에 지을 거야 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동강, 이 아름다운 강 있는 곳에다가 댐을 짓겠다. 사업 기간 한 3년 정도 걸려서 그래서 완공이 가능할 거다. 1조 정도 투입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보면 서울, 북한강, 남한강 여기가 양수리죠. 그리고 남한강 쪽에서 충주댐 위에 올라가면은 영월댐 후보지. 영월 있는 여기 동강, 서강 만나는 곳에다 댐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월댐이 논란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여기는 다목적 댐으로 건설합니다. 자, 다목적 댐이라는 거는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상수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홍수도 예방하겠다 거고요. 그 다음에 댐 위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죠. 뭐 교량으로도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댐에 물이 생기면은 뭐 배도 타고 관광으로도 쓸 수가 있죠. 이런 걸 다 쓰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에 타당하냐도 논란이 불어집니다. 아니, 영월 여기는 인구 얼마 안 돼요. 굳이 물이 필요하냐. 서울 1000만, 경기도 1400만 이런 데는 물이 필요하죠. 여기는 뭔데? 이거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홍수는 과연 혜택이 있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안정성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은 경제성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 이 돈을 들여서 상수도 쓰는데 필요하느냐? 경제성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강원도 영월 이 지역에 또 유명한 거는 석회동굴이에요. 고수동굴, 석회동굴이 많이 있는데 동굴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지가 몰라요. 심지어 국토부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백룡동굴이라는 곳이서 또 논란이 되는데, 자, 이런 석회동굴들이 많다 보니까 댐을 만들어도 물이 이렇게 충주댐처럼 잘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막 새 나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정성 논란이 됩니다. 국토부의 답변은 괜찮다. 그 석회 동굴마다 시멘트를 막 뿌려가지고 막겠다라고 하는데 동굴 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걸 안 된다라는 반발이 이루어집니다. 자, 상수도의 경제성 논란, 그 다음에 동굴의 안정성 논란, 마지막으로 환경성. 99년 7월에 KBS에서 동강이라는 환경 다큐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상을 받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동강 할미꽃. 한국에 딱 여기서만 사는 할미꽃이어서 동강 할미꽃이라고 불리고요. 비오리라는 철새가 토착화되면 사는 모습들이 방송이 되면서 시민들이 저곳을 댐을 만들어야 돼. 이곳을 지키자라는 이제 운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97년 7월이었고요. 1년 뒤에 반발이 심해지니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을 기념해서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라는 백지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막아냈다. 시민들의 승리다. 환경단체, 종교계에서도 막아냈던 성과로 인정을 합니다. 2000년이죠. 그리고 30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환경부는 이 좋은 지역을 어라연, 동강 있는 이 지역을 여기 쪽이 서강이고요. 이걸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백령동굴도 보이네요.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발은 많이 통제된 상황이지만 주민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인지 논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처음으로 국토부가 처음이에요. 국토부가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취소가 됐던 첫 번째 사례로 바로 21세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21세기 이제 환경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바로 영월 다목적 댐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임진강이에요. 자, 임진강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북한하고 수역을 공유하는 가장 큰 강인데요. 여기입니다. 서울 위쪽 파주 문산 지역이고요. 임진강의 위쪽은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이제 한탄강, 강원도, 철원 쪽으로 연관이 돼요. 자, 이 위쪽에 북한에서는 댐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자, 북한이 물을 갑자기 방류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군남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역대 수위가 높아지고 또 호우가 증가하면서 이 파주 문산 지역의 홍수가 심해지는 게 바로 2000년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99년 당시 한번 기사를 보게 되면 파주, 연천, 문산 이 지역에 상습수에 매년 반복이 돼요. 90년대 후반 들어서 호우가 늘어나니까 매년 반복해서 다리가 잠기고 동사무소도 가라앉고 기름 폐쇄되는 이런 일이 치수 능력조차 없는 당국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연천군의 다리가 끊어진 모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 건물에 이렇게 막 물에 잠긴 흔적이 막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99년 매년 이 지역은 잠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예 택지 개발 전면 금지. 자꾸 잠긴다. 여기는 뭐 개발하지 마라.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학교 짓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묶어버리는 까지.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2001년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근데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해요. 댐 수몰지가 되면 또 이전해야 되죠.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라고 해서 반발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렵에 바로 파주에 대규모 공장이 만들어져요. LG 필립스라는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공장이 이전하게 되고요. 이거는 경북 구미에도 충격이었는데요. 구미에 LG 필립스 LCD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를 확장 안 하고 파주에다 짓는다라고 발표가 나요. 자, 침수 지역이죠. 자, 거기에 바로 이제 한탄강 댐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임진강 위쪽 북한으로 올라가는 쪽이고요. 강원도, 경기도 여기에 바로 한탄강 댐을 짓겠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자, 거기 조감도예요. 한탄강 댐 조감도인데 좀 이상해요. 자, 보통 댐은 이렇게 V자형 계곡인데다 이렇게 댐을 지으면 물을 굉장히 많이 담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보면 연천 지역은 하류 지역이죠. 파주, 연천, 하류 지역이고요. 댐을 이렇게 넓게 지어야 돼요. 넓게 지으면 물이 이렇게 넓게 담수가 되죠. 이 경제성도 논란이 돼요. 자, 그럼 대안은 뭐냐? 자, 단 한편에서는 한탄강 댐이 아니라 옆에 제방을 좀 높이는 게 한 방법이다. 또 한편에서는 그냥 여기 논들이 많으니까 하류 지역이라 파주 문산 지역에 여기를 홍수 저류지로 사용하자라는 계획들도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자,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 짓지 말자라는 반발이 심해지니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이 세지니까 청와대가 개입을 해요. 자, 2004년 참여정부에서는 출범하자마자 갈등 해결의 첫 번째 과제로 바로 이 한탄강 댐을 넣었고요. 자, 이 글은 바로 우리 경북대 경제학과의 명예교수고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한탄강 댐 갈등 조정의 실패를 보면서 되게 답답했다 그랬죠. 저희도 답답했어요. 결국 이런 갈등들을 봉합하지 못하고 댐 건설은 확정이 됩니다. 청와대가 갈등 조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댐은 지어졌고요. 이후에는 자, 지금 파주 문산 지역은 앞에 LCD 공장 이전했죠. 지금은 출판단지. 파주 출판단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출판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바로 위대한 계약이고요. 파주 책 도시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도시계획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한 게 아니라 시민들과 업체들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파주에 가면 예술인 마을이 있어요. 헤이리 마을이라는 곳이고요.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그냥 커피 마시러 가요. 아줌마들이 놀러 가기도 하고 주말이 되면 직장인들, 커플들 예쁜 전시도 많이 하고 살 것도 많으니까 가는 곳. 파주 문산 지역 지금은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경제성도 하여튼 여전히 논란이고요. 이게 홍수 전용댐이에요, 여기는.
앞에 영월댐은 다목적댐이었죠. 그러면 1년 상시하는데 여기는 홍수 전용댐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1년에 딱 홍수 기간 6, 7, 8월 대략 한 60일 정도만 담수할 수 있게 법으로 묶여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열어놓게 됩니다. 자, 논란의 끝에 결국 댐이 건설됐던 사례, 그러니까 한탄강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한국의 갈등은 4대강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2007년이었고요. 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서 대구를 지나서 충청도를 지나서 서울, 심지어는 북한을 관통하는 통일 이후의 큰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를 하고요. 한반도 대운하지만 대통령이 북한까지 할 수는 없죠. 우리 주권 범위는 요구안에 해당이 되니까 대선 공약에서는 경인운하, 그렇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구 넘어서 서울까지 돌아가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 거쳐서 서울까지 하는 경부운하, 서울과 부산 운하로 구체화됩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왜 내세웠냐? 본인이 독일에 갔더니 유럽에는 이런 운하가 굉장히 많다. 자, 여기 있는 자료 사진을 보면 2008년 신문 기사인데요. 유럽에는 기존에도 운하가 이렇게 많고요. 거기다가 새로 더 짓겠다. 프랑스, 독일, 온갖 곳곳에 운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여기는 독일에 있는 실제 운하고요. 이런 바지선들 많이 보여요. 자, 강 주변으로 사람들 산책하고 강을 도로로 이용해서 운하로 이용해서 화물들을 옮깁니다. 자, 바로 독일의 이런 곳들이고요. 독일은 북쪽만 바다예요. 그러면 내륙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짐을 옮길 때 이런 배를 이용해서 짐을 옮깁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런 바지선들이 움직이는 건 느려요. 걸어가는 속도보다 좀 빠를 자전거 속도 정도, 자동차보다 느리죠. 자, 이런 배에 옮기는 짐들은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광물 같은 값싸고 저렴한 것들을, 저부가 가치 산업들을 많이 움직여요. 독일의 라인강 따라서 운영되는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용도로 많이 써요. 자, 그럼 독일은 이렇게 하지만 바다가 위쪽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짐을 옮기는데 이렇게 저렴한 철광석, 그 다음에 석탄 같은 거 움직일 때 굳이 경부운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면 되죠. 훨씬 경제적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자, 이걸 진행을 합니다. 자, 게다가 일로 가려면 배가 산을 넘어가야 돼요. 바로 여기 문경세제가 있죠. 백두대간이 있죠. 태백산맥이 있죠.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자,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이 제시가 됐고요. 대통령에 당선되셨죠. 자, 너무너무 반발이 컸어요. 이걸 왜 하느냐. 경제성도 없고 환경단체들은 산을 파괴해야 되고 안정성도 있고 반발이 너무 컸고요. 심지어는 같은 정당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이걸 반대했어요. 너무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당선된 이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운하는 아니다. 운하가 아니고 원래 강 관리는 늘 국가가 하던 사업인데 그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이렇게 보를 많이 했죠. 보가 바로 물을 막아가지고 배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만 연결하면 이제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겠죠. 문경 세제 구간입니다. 여기 빼고 다 했어요. 결국 한반도 대운하, 경부운하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 진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에는 여기 강정보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아마 그냥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강정보에 기념관으로 디아크를 만들었죠. 건물은 되게 독특해요. 자,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건물은 독특한데 이 안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4대강 사업 전시관, 뭐 그냥 사진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 대구에 온 중국 관광객들을 여기다 보냈어요. 보라고. 여기 왜 왔나요? 뭐 보라고 왔나요? 하는 이제 불만들이 쏟아질 정도였던 게 4대강 사업이었고요. 자, 단순히 쓸모없고 왜 있나요? 차원이 아니라 전국에 이런 보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물이 막히죠? 물이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물이 흐름이 늦어지니까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녹조가 창궐 하게 됩니다. 4대강의 녹조가 발생을 하고요.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녹조가 생겼다. 이건 식물들 아니냐? 그럼 수질이 나아졌다는 이런 막말을 하게 되죠. 망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자는 아니니까요. 정치인이니까 이걸 모를 수도 있었다라고 뭐 만에 하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공약을 지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석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거는 뭐냐니까 바로 배가 다닐 건데 배가 다니면 스크류가 있죠. 스크류가 막 움직이면서 공기가 들어올 거다. 그럼 깨끗해진다. 우리 용존산소량이 늘어나고 포기가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배가 다니면서 수질이 깨끗해지는 곳은 없어요. 또 잘못된, 이분은 이제 과학자 전문가로서 의심이 되는 분인데 결국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맡죠. 이런 일이 진행이 됐고요. 더 황당한 건 2024년에 경북대에 왔어요. 경북대에 와서 특강을 했죠. 글로벌 플라자에서. 이번에 특강 주제는 4대강은 아니었고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가 가짜다,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손꼽히는 기후변화 허구론자예요. 전 세계와 유엔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합의한 게 기후변화인데 혼자 부정하시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나중에 아마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유임해서 봐야 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개인이 문제인 부분은 개인이고요. 4대강 사업은 국가 사업이었고요. 우리가 짊어지게 되죠. 자,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본인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뒤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4대강 댐 강정 고령부는 계속 남아있어요. 강물을 막고 있죠. 자, 계속 논란이 됩니다. 4대강 댐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고 있죠. 뭐를 개방할 거냐?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지어놓고 그냥 열어놔야지 그나마 수질이 깨끗해져요. 아니다, 담아라, 우리 물 쓰자. 이런 논란이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10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를 열어놓을 거냐, 닫아놓을 거냐, 해체할 거냐 이런 논란들 계속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제성, 환경성, 그다음에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임기 5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한국의 내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물관리 정책의 흐름들을 한번 좀 거시적으로 훑어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낙동강 패널 사건의 연속 선상이었던 대구 위천공단,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21세기의 전환의 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동강댐 백지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갈등 실패 사례 한탄강,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남겨놓은 한국의 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물관리, 수질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야를 바꿔서 이제 폐기물,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미세 플라스틱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